여러분,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사랑합니다라고 말씀드린 게 언제입니까? 마지막으로 배우자에게 고맙습니다라고 말한 게 언제입니까? 어쩌면 기억조차 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1년에 최소 12번 이상 가족에게 정성껏 마음을 말로 전했습니다. 제사 때, 혼례 때, 생신 때, 장례 때 입을 열지 않으면 예가 아니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시작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서양은 다릅니다. 고개 숙여 묵념하고 조용히 눈 감고 침묵 속에 경건함을 표합니다. 그런데 조선은 정반대였습니다. 조상 앞에서도 신 앞에서도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도 반드시 소리를 냈습니다. 왜였을까요? 그 답을 찾은 사람이 있습니다. 30년간 세계 47개국의 의례를 연구한 미국 문화인류학자입니다. 그는 한국에서 단 하루 만에 자신의 연구 인생이 바뀌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수십 개 나라의 의식을 봤지만 한국처럼 말에 영혼을 담는 민족은 처음이었다. 감동 소식통에서만 들을 수 있는 조선이 500년간 지켜낸 소리의 예절. 그리고 우리가 잊고 살았던 말의 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헌터, 미국 버클리 대학교에서 문화인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30년 전 저는 박사 논문을 위해 처음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주제는 동아시아 의례 문화의 비교 연구였죠. 솔직히 고백하면 당시 저는 한국을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작은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한국에 도착한 첫날 밤,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만났습니다. 경북 안동의 한 종가에서 제사를 참관하게 됐는데 거기서 저는 난생 처음 말하는 의례를 목격했습니다. 새벽 4시 제관이 충문을 펼쳐 들고 낭독하는 순간 온 가족이 숨을 죽였습니다. 어떤 분은 고개를 떨구셨고 어떤 분은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지 몰라 얼어붙어 있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인에게 말은 단순한 소통이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가장 신성한 도구라는 것을.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제가 30년간 연구하고 직접 체험한 조선의 소리 문화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고 싶어지실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 처음 참관한 의례는 제사였습니다. 경북 안동의 한 종가였죠.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새벽, 저는 그 집안의 기제사에 초대받았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큰 기대가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추모 행사는 있으니까요. 조용히 묵념하고 헌화하고 눈물 흘리는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제사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새벽 4시 대청마루에 병풍이 펼쳐지고 제상이 차려졌습니다. 과일, 나물, 적, 탕 음식의 종류와 배치에도 모두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건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소리였습니다. 제관이 앞으로 나서더니 손에 든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낮고 정중한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충문이었죠. 한자와 한글이 섞인 그 문장들은 마치 시처럼 들렸습니다. 제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그 안에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 있던 종손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 글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느냐고요? 종손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1년 동안 가족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조상님께 보고하는 겁니다. 좋은 일도, 슬픈 일도 모두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단순히 음식을 올리는 게 아니라 말로써 조상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서양의 추모식은 산자들끼리의 위로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제사는 달랐습니다. 죽은 이와 산자가 말을 통해 연결되는 의식이었던 거죠. 충문 낭독이 끝나자 제관은 그 종이를 불에 태웠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걸 보며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 연기가 조상에게 말을 전달하는 통로라고 믿었던 겁니다. 말이 글이 되고 글이 소리가 되고 소리가 연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간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상상력입니까? 제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조선시대 충문의 형식은 매우 엄격했습니다. 첫 문장에는 반드시 제사를 지내는 날짜와 제주의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조상의 관직과 이름을 불렀죠. 그리고 나서야 본문이 시작됐습니다. 가족의 안부, 한 해의 농사, 자손들의 성장 때로는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충문을 소리내어 읽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믿었다는 겁니다. 마음속으로만 읽으면 안 됐습니다. 반드시 입 밖으로 내야 했죠. 왜 그랬을까요? 조선 사람들은 소리에 기운이 담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글자는 눈으로만 보는 것이지만 소리는 온몸으로 느끼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저는 이후 여러 지역의 제사를 더 참관했습니다.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지역마다 음식 배치나 절 횟수는 조금씩 달랐지만 한 가지는 똑같았습니다. 반드시 충문을 낭독한다는 것. 그리고 그 순간만큼은 모든 가족이 숨을 죽이고 귀 기울인다는 것. 어느 제사에서는 80이 넘은 할머니께서 충문을 들으시다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옆에 있던 손녀가 괜찮으시냐고 여쭸더니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소리 들으면 내 할아버지 목소리가 생각나서 그래. 충문의 내용이 아니라 충문을 읽는 소리 자체가 고인을 떠올리게 했던 겁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인에게 제사란 단순한 추모가 아니라 소리를 통해 사랑하는 이를 다시 만나는 시간이라는 것을요. 현대 한국에서는 제사가 점점 간소화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 새벽까지 깨어있기 어렵고 대가족이 모이기도 쉽지 않죠. 그래서 충문도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충문 없는 제사는 영혼 없는 의례와 같습니다. 음식은 눈을 채우지만 말은 마음을 채웁니다. 조상님께 드리는 가장 큰 선물은 비싼 제수가 아니라 진심을 담은 한마디 말이 아닐까요? 경북 종가의 그 새벽, 저는 한국 문화의 깊이를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도 곧 알게 됐습니다. 제사를 통해 한국의 소리 문화에 눈을 뜬 저는 다른 의례들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웠던 건 전통 혼례였습니다. 미국의 결혼식을 떠올려 보십시오. 주례가 신랑에게 묻습니다. 이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겠느냐고요? 신랑은 대답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부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고 같은 대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반지를 교환하죠.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하지만 조선의 혼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저는 전통 혼례를 재현하는 행사를 여러 번 참관했습니다. 그때마다 놀라운 건 신랑과 신부가 예라는 단어를 한 번도 말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시를 읽었습니다. 노래하듯 읊조렸죠. 전통 혼례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서베레와 합글레입니다. 서베레는 신랑과 신부가 서로에게 절을 올리는 의식이고 합글레는 같은 잔으로 술을 나눠 마시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이 의식들 사이사이에 반드시 들어가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송축이었습니다. 송축은 말 그대로 축하의 노래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축가와는 달랐습니다. 한시의 형식을 빌려 신랑 신부의 앞날을 축원하는 내용이었죠. 혼례를 축원하는 사람이 이 송축을 낭낭하게 읽으면 모인 하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제가 인상 깊게 들은 송축 중 하나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 한 가정을 이루니 하늘과 땅이 기뻐하고 해와 달이 빛을 더한다. 자손이 번성하여 복이 대대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물론 원문은 한문이었지만 그 뜻을 전해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신랑도 직접 시를 읊었다는 점입니다. 조선시대 양반가의 혼례에서 신랑은 신부에게 기러기를 바치며 시를 낭송했습니다. 기러기는 평생 한 짝만 사랑한다고 알려진 새죠. 신랑은 그 기러기를 바치며 나도 평생 당신만을 사랑하겠다는 마음을 시로 전했습니다. 이 장면을 처음 봤을 때 저는
옆에 있던 한국인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냥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시를 읽느냐고요? 동료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말하면 가볍잖아요. 싫어하면 더 무겁고 더 오래 남거든요. 그 말이 저를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현대인들은 효율을 추구합니다. 빠르고 간단하게 의사를 전달하는 걸 좋아하죠. 하지만 조선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중요한 말일수록 천천히, 아름답게, 그리고 기억에 남도록 전하려 했습니다. 혼례에서 읊는 시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언약이었습니다. 입으로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걸 조선 사람들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혼례의 시는 수백 명의 하객 앞에서 낭송됐습니다. 모두가 증인이 되는 거죠. 훗날 마음이 변하더라도 그날 읊은 시는 증거로 남습니다. 저는 연구를 하면서 조선시대 혼례 축사집을 여러 권 찾아봤습니다. 놀랍게도 수백 년 전의 축사들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집안에서는 할아버지가 혼례 때 읊은 시를 손자가 자기 혼례 때 다시 읊기도 했다고 합니다. 말이 대를 이어 전해진 거죠. 지금 한국의 결혼식은 어떻습니까? 주례사가 있고 축가가 있고 축하 영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랑이 신부에게 직접 시를 읊는 경우는 거의 없죠. 대신 프로포즈 이벤트나 깜짝 편지 낭독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형태는 바뀌었지만 어쩌면 그 안에 조선의 전통이 남아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화려한 드레스도 비싼 예물도 아닙니다. 서로에게 건네는 진심 어린 말 한마디입니다. 조선 사람들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례의 중심에 소리를 놓았던 거죠. 제가 본 전통 혼례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건 80이 넘은 노부부가 회혼례를 올리는 장면이었습니다. 60년 전 혼례 때 읊었던 시를 할아버지가 다시 낭송하셨는데 목소리는 떨렸지만 한 글자도 틀리지 않으셨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훔치셨고 지켜보던 자손들도 모두 울었습니다. 그 시는 60년 동안 할아버지의 가슴 속에 살아있었던 겁니다. 말의 힘이란 바로 이런 게 아닐까요? 제사와 혼례를 연구한 뒤 저는 한국의 생일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특히 환갑잔치가 궁금했습니다. 미국에서도 60세 생일은 의미 있는 날이지만 한국처럼 성대하게 치르지는 않거든요. 환갑의 의미를 처음 알았을 때 저는 무릎을 쳤습니다. 60년이면 천간과 지지가 한 바퀴를 돌아 태어난 해의 간지로 돌아온다는 뜻이었죠. 단순히 나이가 60이 됐다는 게 아니라 하늘이 정해준 한 주기를 완성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환갑은 다시 태어나는 날로 여겨졌습니다. 저는 전통 환갑잔치를 재현하는 행사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자손들이 차례로 앞에 나와 부모님께 글을 읽는 거였습니다. 헌수라고 불리는 이 의식에서 자녀들은 술잔을 올리며 감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그냥 형식적인 인사말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니 전혀 아니었습니다. 자녀들은 어린 시절의 기억, 부모님께 받은 사랑, 자신이 느낀 감사함을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어떤 이는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주셨던 이야기를 했고, 어떤 이는 어머니가 밤새 병간호를 해주셨던 기억을 꺼냈습니다. 그 말들을 듣는 부모님의 표정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처음엔 멋쩍어 하시다가 점점 눈시울이 붉어지셨죠. 마지막 자녀가 말을 마쳤을 때 아버지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셨습니다. 평생 눈물 한 번 안 보이셨다던 분이 자식들의 말 앞에서 무너지신 겁니다. 저는 옆에 있던 분께 여쭈었습니다. 왜 선물 대신 말을 하느냐고요? 그분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비단 천필보다 자식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더 귀해요. 물건은 달아 없어지지만 말은 가슴에 남으니까. 그 말씀이 맞았습니다. 조선시대 기록을 보면 환갑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음식상도 아니고 비단옷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손들의 헌사였습니다. 시 형식으로 부모의 은혜를 찬양하고 장수를 기원하는 글을 낭독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효도로 여겨졌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 헌사를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자녀들은 몇 달 전부터 글을 짓고 외우고
연습했습니다. 글씨를 잘 쓰는 자녀는 직접 써서 병풍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 정성 자체가 선물이었던 거죠. 금으로 된 장신구는 살 수 있지만 마음을 담은 글은 돈으로 살 수 없으니까요. 제가 수집한 자료 중에는 조선 후기 어느 양반가의 환갑잔치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에는 자녀 7명이 각각 올린 헌사가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그 헌사들이 모두 달랐다는 점입니다. 첫째는 아버지의 학문을 칭송했고, 둘째는 어린 시절 받은 훈육을 감사했고, 셋째는 집안을 일으킨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7자녀 모두가 자신만의 기억과 감정을 담아 글을 지은 거죠. 지금 한국에서는 환갑잔치가 예전만큼 성대하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60세가 더 이상 특별한 나이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이겠죠. 대신 7순, 8순 잔치를 더 크게 치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말로 감사를 전하는 문화입니다. 요즘은 카카오톡으로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선물은 택배로 보냅니다. 편리하지만 뭔가 빠진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제가 미국으로 돌아온 뒤 저는 어머니의 80세 생일에 직접 편지를 써서 낭독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대로요. 어머니는 처음엔 당황하셨지만 제 말을 끝까지 들으신 뒤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셨지만 눈빛만으로 모든 게 전해졌습니다. 그날 저는 확신했습니다. 말의 힘은 문화와 국경을 초월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리를 가장 잘 알고 있던 민족이 바로 한국인이라는 것을요. 환갑잔치의 진정한 선물은 금도 은도 아닙니다. 입에서 나온 진심 어린 말 한마디, 그것이 천하의 보물보다 귀한 겁니다. 기쁜 의례에서 말이 중요하다는 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슬픈 의례에서도 그럴까요? 저는 한국의 상례를 연구하면서 또 한 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장례식은 대체로 조용합니다. 검은 옷을 입고 고개를 숙이고 낮은 목소리로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울더라도 소리 없이 울죠. 큰 소리로 우는 건 신뢰라고 여기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의 상례는 정반대였습니다. 울음소리가 클수록 효자라고 여겨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울음에 규칙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제가 처음 전통 상례를 접한 건 충청도의 한 시골 마을에서였습니다. 마을 어르신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사흘간 치른다고 했습니다. 저는 연구 목적으로 참관을 허락받았죠. 빈소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주가 울고 있었는데 그건 제가 아는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노래 같았습니다. 일정한 리듬이 있었고 음의 높낮이가 있었습니다. 한참을 듣고 나서야 저는 그것이 곡이라는 전통 울음 방식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곡에는 정해진 형식이 있었습니다. 먼저 높은 음으로 시작해서 점점 낮아지다가 다시 높아지는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말이 섞였습니다. 어머니, 왜 이리 급히 가셨습니까? 저를 두고 어찌 떠나십니까? 누가 이제 밥을 차려주십니까? 저는 옆에 있던 마을 분께 여쭈었습니다. 왜 저렇게 말을 하면서 우느냐고요? 그분은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돌아가신 분이 듣지. 말 안 하고 울기만 하면 뭘 원하는지 어떻게 알아? 그 말이 저를 관통했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도 소통이 가능하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울면서도 말을 했습니다. 섭섭한 마음, 그리운 마음, 보내기 싫은 마음을 소리내어 전했죠. 더 흥미로운 건 조문객들의 행동이었습니다. 빈소에 들어온 조문객들은 절을 한 뒤 반드시 상주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고인과의 인연, 마지막으로 본 날의 기억, 고인에게서 받은 은혜 짧게라도 꼭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조선시대 예법서를 보면 조문할 때 아무 말 없이 절만 하고 가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쓰여 있습니다. 반드시 위로의 말을 해야 한다고요. 그것도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말이어야 했습니다. 어느 조문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10년 전에 제 아이 학비를 대신 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아직 못 갚았는데. 상주는 그 말을 듣고 더 크게 울었습니다. 자신도 몰랐던 아버지의 이야기를
조문객의 입을 통해 들은 거죠. 이처럼 상례에서 오가는 말들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고인의 삶을 재구성하고 기억을 나누는 과정이었습니다. 발인날에도 말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상여가 나갈 때 부르는 상여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그건 단순한 노동요가 아닙니다. 고인의 영혼을 저승으로 인도하는 안내문입니다. 이 험한 길을 가시니 조심하십시오. 저승 문턱이 높으니 발을 잘 디디십시오. 먼저 가신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시니 서두르지 마십시오. 이런 내용이 노래로 불렸습니다. 저는 그 상여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소름이 돋았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 그것도 길을 안내하듯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상상력입니까? 조선 사람들은 죽음을 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는 여정으로 봤죠. 그래서 마지막 길을 떠나는 사람에게도 말을 건넨 겁니다. 지금 한국의 장례 문화는 많이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병원 장례식장에서 3일장을 치르고 화장이 늘고 곡을 하는 사람도 드물다고요. 효율적이고 위생적인 방향으로 변한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말 없는 이별이 진정한 이별일 수 있을까요? 입 다물고 절만 하는 것으로 슬픔이 전해질 수 있을까요? 조선의 상례는 가르쳐 줍니다. 울음도 말이고 말도 울음이라는 것을. 슬플 때일수록 소리내어 말해야 한다는 것을. 그래야 마음이 가닿는다는 것을요. 지금까지 저는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례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제사, 혼례, 환갑, 상례 모두 가족 중심의 행사였죠. 그런데 조선의 소리 문화는 가정을 넘어 국가 단위로까지 확장됩니다. 바로 군대입니다. 솔직히 처음엔 의아했습니다. 군대와 말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군인은 명령에 복종하고 몸으로 싸우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조선의 군사 문화를 연구하면서 저는 또 한 번 고정관념이 깨졌습니다. 조선시대 군사훈련 기록을 보면 병사들은 무기를 다루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군령을 소리내어 읽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군인 복무 규정 같은 거죠. 그런데 조선에서는 그걸 눈으로만 읽는 게 아니라 입으로 외워서 암송해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조선의 지휘관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눈으로만 읽으면 머리에만 남지만 입으로 읽으면 가슴에 새겨진다고요. 전쟁터에서 공포에 질렸을 때 머리로 아는 것은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입으로 수백 번 외운 것은 몸이 기억합니다. 그래서 군령 암송을 그토록 강조했던 겁니다. 제가 특히 흥미롭게 본 건 출정 의식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 병사들은 반드시 맹세를 했습니다. 그것도 조용히 마음속으로 하는 게 아니라 큰 소리로 외쳤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 적 앞에서 물러서지 않겠다. 동료를 버리지 않겠다. 이런 내용을 수천 명의 병사가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한국의 군사박물관에서 조선시대 출정식 재현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병사들이 일제히 맹세를 외치는 장면에서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함성이 하늘을 찌르는 듯 했거든요.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내뱉는 결의의 소리였습니다. 더 인상적인 건 조상에게 고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출정 전날 장수들은 종묘에 가서 조상님들께 보고를 올렸습니다. 어느 적이 침략해 왔으니 싸우러 간다. 조상님들의 나라를 지키겠다. 부디 힘을 내려달라. 이런 내용을 충문 형식으로 낭독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한국 문화의 일관성을 발견했습니다. 제사 때 조상에게 말하고 전쟁 때도 조상에게 말합니다.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위험한 일도 조선 사람들은 언제나 먼저 말로 알렸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시작이 아니라고 여겼던 거죠. 군대에서 소리가 중요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지휘체계 때문입니다. 조선시대에는 무전기가 없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명령을 전달하는 유일한 방법은 사람의 목소리와 북소리, 나팔 소리뿐이었죠. 그래서 병사들은 다양한 신호음을 외워야 했습니다. 어떤 북소리가 전진이고 어떤 나팔 소리가 후퇴인지를 몸으로 익혔습니다. 제가 만난 한 국악 연구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선 군대의 치타대는 단순한 군악대가 아니었어요.
전쟁의 언어를 연주하는 통신병이었죠. 그 말이 맞았습니다. 취타대의 음악은 아름다움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수천 명의 병사에게 명령을 전달하는 소리 언어였던 겁니다. 북 3번은 전진, 징 1번은 정지, 나팔은 집결 이런 식으로 소리마다 의미가 정해져 있었죠. 흥미로운 기록도 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은 전투 전에 반드시 병사들에게 훈시를 했다고 합니다. 짧지만 강렬한 말로 사기를 북돋웠죠. 기록에 남은 훈시 중 하나는 이렇습니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이 한마디가 조선 수군의 정신을 관통했습니다. 장군의 입에서 나온 말이 병사들의 가슴에 불을 치른 거죠. 말의 힘이란 이런 겁니다. 칼보다 강하고 대포보다 멀리 나갑니다. 지금 한국군에도 이 전통이 남아있다고 들었습니다. 훈련소에서 군인 선서를 하고 부대 구호를 외치고 정훈 교육에서 충성 맹세를 합니다. 형태는 바뀌었지만 입으로 맹세한다는 정신은 그대로인 거죠. 저는 여러 나라의 군대를 연구했지만 조선처럼 말의 의례를 중시한 군대는 드물었습니다. 대부분의 군대는 효율과 복종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조선은 달랐습니다. 싸우기 전에 먼저 왜 싸우는지를 말하게 했습니다. 그 말이 병사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었던 겁니다. 몸보다 먼저 마음을 세운다. 그것이 조선 군대의 철학이었습니다. 조선의 소리 문화를 연구하면서 저는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 문화는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되는 걸까? 제사는 어른이 되어서 지내고 혼례도 성인이 되어야 치릅니다. 그렇다면 어린 시절에는 소리의 의례가 없는 걸까? 답을 찾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인의 삶에서 가장 처음 겪는 소리의 의례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름 짓기입니다. 미국에서는 아이 이름을 어떻게 짓습니까? 대개 부모가 좋아하는 이름을 고르거나 조부모의 이름을 물려받거나 유명인의 이름을 따오죠. 발음이 예쁜지 철자가 간단한지 정도를 고려합니다. 그런데 조선에서 이름 짓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이었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이름에 기운이 담긴다고 믿었습니다. 아이를 부를 때마다 그 이름의 기운이 아이에게 전해진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후보 이름들을 소리내어 불러보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인터뷰한 한 장면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옛날 어른들은 이름을 지을 때 반드시 10번, 20번 불러봤어요. 부르기 어려운 이름은 아무리 뜻이 좋아도 피했죠. 이름은 평생 불리는 거니까요. 그 말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수만 번, 수십만 번 불리는 소리입니다. 부모가 부르고 스승이 부르고 친구가 부르고 자녀가 부릅니다. 그 소리가 평생 그 사람을 따라다니는 거죠. 조선시대 장명법을 연구해보니 몇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첫째, 발음이 맑아야 합니다. 탁하거나 무거운 소리는 피했죠. 둘째, 음의 흐름이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성과 이름을 이어 불렀을 때 막히지 않아야 했습니다. 셋째, 여운이 있어야 합니다. 부르고 나서도 귀에 남는 소리를 선호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사주팔자와의 연결이었습니다. 조선에서는 아이가 태어난 연월일시를 보고 오행의 균형을 따졌습니다. 만약 아이에게 물의 기운이 부족하다면 물과 관련된 글자를 이름에 넣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글자의 소리도 오행에 맞아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에도 각각 오행이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음은 물, 희은 불, 기역은 나무에 해당한다고 봤죠.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 글자의 뜻뿐 아니라 소리의 오행까지 고려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과학 수준입니다. 저는 이 장명 문화가 한글의 특성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글은 소리를 글자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문자입니다.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조선 사람들은 소리와 글자, 뜻과 기운을 하나로 엮어서 생각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름 짓기에서 또 하나 인상적인 건 태명 문화입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 뱃속에 있을 때부터 부르는 이름이죠. 미국에는 이런 문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예로부터 태명을 지어 불렀습니다. 아이가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았어도
말로 부르면 교감이 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한 임산부가 저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태명을 부르면 아기가 뱃속에서 반응해요. 처음엔 미신인가 했는데 진짜 발로 차더라고요. 과학적으로도 태아가 소리에 반응한다는 건 이미 입증된 사실입니다. 조선 사람들은 그걸 과학 없이도 알고 있었던 거죠. 말에 힘이 있다는 걸, 소리가 생명에 닿는다는 걸요. 아이가 태어나면 또 다른 의례가 있었습니다. 백일과 돌이죠. 이 자리에서도 어른들은 아이에게 덕담을 했습니다. 건강하게 자라라, 공부 잘해라, 효도해라. 아이는 아직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어른들은 꼭 말을 했습니다. 그 소리가 아이의 운명에 새겨진다고 믿었으니까요. 이름은 그 사람의 첫 번째 노래입니다. 태어나서 가장 먼저 듣는 소리이고 죽어서도 남는 소리입니다. 조선 사람들은 그걸 알았기에 이름 짓기를 그토록 신중하게 했던 겁니다. 저는 제 손자가 태어났을 때 한국식으로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물론 영어 이름이지만 소리내어 불러보고 여운을 확인하고 뜻을 살폈죠. 한국에서 배운 대로요.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저는 조선의 지혜를 떠올립니다. 30년간 연구를 하면서 저는 전 세계 수십 개 나라의 의례를 직접 보고 기록했습니다. 일본의 다도 의식, 인도의 힌두 제례, 유럽의 왕실 대관식, 아프리카 부족의 성인식 어느 것 하나 흥미롭지 않은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만큼 저를 놀라게 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세계 대부분의 의례는 시각 중심입니다. 화려한 의상, 장엄한 건축, 아름다운 장식 눈으로 보는 것에 집중하죠. 참여자들은 대개 침묵 속에서 경건함을 유지합니다. 말은 최소화되고 때로는 금지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조선은 정반대였습니다. 조선의 모든 의례에는 반드시 말이 들어갔습니다. 제사에는 충문이, 혼례에는 송축이, 환갑에는 헌사가, 상례에는 곡이 있었습니다. 군대에서도 맹세를 외쳤고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불러 기운을 불어넣었습니다. 입을 열지 않으면 의례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저는 오랫동안 이 질문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답을 찾았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소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와 연결되는 통로라고 믿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현실 세계에 머물지만 귀에 들리는 소리는 현실을 넘어 영혼의 세계까지 닿는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조상에게 말을 했고 하늘에 고했고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게까지 소리를 건넸습니다. 제가 학회에서 이 연구 결과를 발표했을 때 청중석에서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건 미개한 주술 문화 아니냐고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인간 소통의 본질을 가장 깊이 이해한 문화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현대 심리학은 말의 힘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들으면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죠. 말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듣는 사람의 몸과 마음을 실제로 변화시킵니다. 조선 사람들은 수백 년 전에 이미 그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과학 실험 없이, 뇌 스캔 없이 경험과 직관으로 말의 힘을 꿰뚫어 본 겁니다. 그래서 모든 중요한 순간에 반드시 말을 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전해지지 않는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더 놀라운 건 이 문화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에 갈 때마다 저는 일상 속에서 그 흔적을 발견합니다. 한국인들은 밥 먹기 전에 잘 먹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만나면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고 헤어질 때 안녕히 가세요라고 합니다. 고마우면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미안하면 죄송합니다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인사가 형식적으로 여겨지곤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다릅니다. 말을 안 하면 예의가 아닙니다. 마음이 있어도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에서 이어져 온 소리의 예절입니다. 저는 이것이 한국만이 가진 특별한 유산이라고 확신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이렇게 말을 체계적으로, 의례적으로, 일상적으로 중시하는 문화를 발전시키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침묵을 미덕으로 여기고 중국은 형식과 위계를 강조하고 서양은
개인의 표현 자유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관계 속에서 말로 마음을 전하는 것을 가장 높은 가치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인공지능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기계가 글을 쓰고 로봇이 일을 합니다. 하지만 기계는 절대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진심을 담아 말하는 것, 상대의 눈을 보며 감사를 전하는 것, 목소리에 감정을 실어 사랑을 고백하는 것. 조선이 수백 년간 지켜온 소리의 예절은 바로 이 인간다움의 핵심입니다. 세계가 잊어가는 것을 한국은 아직 간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한국이 세계에 전해야 할 가장 위대한 유산이라고 믿습니다. 말 없는 예식은 예식이 아닙니다. 말 없는 관계는 관계가 아닙니다. 조선 사람들은 그 진리를 알았고 한국인들은 그것을 이어받았습니다. 세계가 놀랐습니다. 그리고 저도 놀랐습니다. 한국만이 해낸 기적이 여기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조선의 의례 문화를 통해 말의 힘을 말씀드렸습니다. 제사의 충문, 혼례의 송축, 환갑의 헌사, 상례의 곡, 군대의 맹세, 이름의 소리. 조선 사람들은 삶의 모든 순간에 말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는 얼마나 많은 말이 남아 있습니까?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이 연구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말의 중요성을 잊고 살았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에게 안부 전화 한 통 제대로 못했습니다.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을 아껴두기만 했습니다. 언젠가 하면 되지 라고 미뤘죠. 그러다 한국에서 어느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경북의 그 종가에서 제사를 참관했을 때였죠. 할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영감이 살아있을 때 고맙다는 말 한 번 못했어. 죽고 나서 제사 때마다 충문으로 말하지만 그때 한 번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말씀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한 번도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아시겠지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말하지 않은 사랑이 과연 전해졌을까요? 한국에서 돌아온 뒤 저는 바뀌었습니다. 어머니께 전화해서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80이 넘은 어머니는 갑자기 왜 그러냐고 당황하셨지만 목소리가 떨리셨습니다. 아내에게도 매일 고맙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지금은 자연스럽습니다. 말은 하면 할수록 쉬워집니다. 그리고 하면 할수록 관계가 깊어집니다. 현대 사회는 말을 점점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이모티콘으로 감정을 대신하고 인스타그램 하트로 애정을 표현합니다. 편리하지만 뭔가 빠진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엄지손가락 하나로 전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사람의 목소리로만 전해지는 온기가 있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순간에 반드시 소리를 냈습니다. 눈으로 보여주는 것보다 귀로 들려주는 것이 더 깊이 닿는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저는 가끔 상상합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하루에 한 번씩 진심 어린 말을 건넨다면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힘내세요. 이런 말들이 넘쳐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쩌면 조선은 그런 세상을 만들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모든 의례에 말을 넣은 건 사람들이 최소한 그 순간만큼은 서로에게 마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저의 30년 연구는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말하지 않으면 전해지지 않는다. 단순하지만 이보다 중요한 진실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말을 전한 게 언제입니까?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린 게 언제입니까? 배우자에게 고맙다고 말한 게 언제입니까? 자녀에게 사랑한다고 말한 게 언제입니까? 조선의 조상들은 수백 년 전부터 말의 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의례 속에 담아 후손에게 전했습니다. 이제 그 유산을 물려받을 차례는 여러분입니다. 오늘 한 사람에게 진심 어린 말을 건네보시면 어떨까요?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도 좋습니다. 다만 직접 목소리로 전한다면 더 좋겠죠?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임스 헌터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서 삶의 가장 중요한 진실을 배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닿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전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누군가에게 하지 못한 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여기에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말의 힘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30년 전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젊은 박사과정 학생이었는데 이제는 머리가 하얗게 센 노교수가 됐습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이번 방문의 목적은 특별했습니다. 30년 전 저를 처음 제사에 초대해 주셨던 그 종가를 다시 찾아간 겁니다. 경북 안동의 그 집이었죠. 당시 종손이셨던 분은 이미 돌아가셨고 그분의 아들이 새 종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를 알아보신 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30년 전 이야기를 꺼내자 새 종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 그 미국 교수님? 아버지한테 들었습니다. 제사 끝나고 새벽까지 얘기 나누셨다면서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종손 어른과 새벽 4시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사의 의미, 충문의 중요성, 말의 힘에 대해서요. 그 대화가 30년이 지나서도 아들에게 전해지고 있었던 겁니다. 말은 이렇게 남습니다. 기록하지 않아도, 녹음하지 않아도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해집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스승이 제자에게,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그것이 말의 힘이고 소리의 유산입니다. 새 종손은 저를 제사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마침 기일이 가까웠거든요. 저는 감사히 참석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그 대청마루에 앉아 충문을 들었습니다. 놀라운 건 충문의 형식이 30년 전과 똑같았다는 점입니다. 첫 문장의 구성, 조상을 부르는 방식, 마지막 인사까지 한 글자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수백 년간 전해져 온 그대로였죠. 하지만 달라진 게 하나 있었습니다. 충문 중간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금년에 미국에서 오래전 인연을 맺은 학자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먼 나라에서 우리 가문의 예법을 연구하고 기록해 주니 조상님께서도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충문에 들어간 겁니다. 조선의 조상님께 저의 존재가 보고된 겁니다. 외국인인 제가 이 집안의 역사 한 줄에 들어간 겁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조선의 충문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는 걸. 그건 살아있는 기록입니다. 매년 갱신되고 새로운 이야기가 더해지고 세대를 넘어 전해지는 말의 족보인 겁니다. 저는 그날 새 종손에게 물었습니다. 이 전통을 앞으로도 계속 지킬 거냐고요? 그분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저희 집안만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한국 사람이면 다 지켜야죠. 잊으면 안 되는 거니까요. 그 말씀이 맞습니다. 이건 한 집안의 전통이 아닙니다. 한민족 전체의 유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도 이제 그 유산을 아시게 됐습니다. 조선 사람들이 왜 말을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는지, 소리에 어떤 힘이 담겨 있는지, 그리고 그 전통이 지금까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요. 이 지식은 이제 여러분의 것입니다. 부디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다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 주십시오. 아들, 딸에게, 손주에게, 친구에게 말로 전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조선의 방식이니까요. 저는 앞으로도 한국 문화를 연구하고 세계에 알릴 겁니다. 이 아름다운 유산이 더 많은 사람에게 닿기를 바라면서요. 여러분의 삶에도 소리의 예절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중요한 순간에 말을 아끼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에게 목소리로 마음을 전하십시오. 그것이 조상들이 물려준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한국 문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늘 누군가에게 닿기를 바랍니다.